2023년 11월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입구 근처의 작은 벤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 오후였다. 시계가 오후 1시 50분을 가리킬 무렵 지팡이에 의지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남색 점퍼에 회색 중절모를 쓴 8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뚜껑에 따뜻한 차를 부었다. 정확히 오후 2시. 또 한 명의 노인이 나타났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남성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났다. 네, 매주 이 시간이 제일 편안해서요. 여성 노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인사를 나눈 후 잠시 말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묘지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다. 이 두 노인의 만남은 이미 50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1973년 11월 어느 수요일, 처음 이 벤치에서 마주친 이후로 단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의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관계없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이들은 이곳에 왔다. 서로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그저 묘지를 찾아온 사람들로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남성 노인의 이름은 박정수였다. 1936년생으로 올해 87이었다. 그는 평생을 직물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각인되어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굽어 있었다. 정수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노인의 이름은 최명이었다. 1938년생으로 85이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양장점을 운영했고 한때는 제법 이름난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명희에게도 남편이 없었다. 정확히는 있었지만 198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다. 명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네요. 명희가 코트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러게요. 벌써 겨울이 다가오나 봅니다. 정수가 보온병 뚜껑에 차를 더 따르며 대답했다. 그는 뚜껑을 명희 쪽으로 내밀었다. 한 모금 하시겠어요? 생강차예요. 감사합니다. 명희는 뚜껑을 받아 조심스럽게 입에 댔다. 따뜻한 생강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이런 사소한 나눔도 50년간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마다 이곳에 묻힌 사람을 그리워하며 왔다. 정수가 찾는 묘는 3구역 127번이었다.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였다. 영숙은 정수의 누나였다.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서 죽었고 전쟁이 끝난 후 유해가 발견되어 이곳에 안장되었다. 정수는 매주 수요일이면 누나의 묘를 찾았다. 명희가 찾는 묘는 5구역 243번이었다. 최동진이라는 이름의 묘비. 동진은 명희의 오빠였다. 역시 6.25 전쟁 때 전사했고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 명희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오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전쟁이 나던 해 명희는 겨우 12살이었고 오빠는 16이었다. 오빠는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명희는 그 사실조차 한참 후에 알았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수가 물었다. 이들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안부, 날씨 이야기,
계절의 변화, 때로는 TV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 50년 동안 만났지만 이들은 서로의 과거를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 그저 그렇죠. 나이 들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명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선물이지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80을 훌쩍 넘긴 나이.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주 이곳에 왔다. 마치 의무처럼, 아니 신앙처럼. 벤치 뒤편으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까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정수는 가방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꺼내 땅에 뿌렸다. 까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스러기를 쪼아 먹었다. 저 녀석도 매주 오는 것 같아요. 명희가 까치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새들도 습관이 있나 봅니다.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웃음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평생을 혼자 산 사람의 웃음이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죽은 후 40년을 홀로 살아온 여자의 눈빛에는 견딘 세월의 무게가 있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벤치에 앉아 있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공감이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자 명희가 먼저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정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국화꽃을 들고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고 정수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어딘가 닮아 있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몰랐다. 50년 동안 매주 만났지만 이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세월이 얼굴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70년 전 피난길에서 헤어진 그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1950년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근처. 박정수는 14살이었다. 누나 영숙은 18이었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전날 밤이었다. 어머니는 급히 보따리를 꾸렸고 아버지는 집안의 귀중품들을 챙겼다. 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빨리 서둘러라. 해 뜨기 전에 출발해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인민군이 다시 남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서울은 곧 다시 점령될 것이 분명했다. 살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다. 새벽 4시, 박씨 일가는 집을 나섰다. 거리에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노인, 여자, 아예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남쪽을 향해 걸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영수가 정수 손 꼭 잡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가 당부했다. 영숙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정수의 손은 작고 차가웠다. 14살 소년의 손이었지만 영양실조로 또래보다 훨씬 왜소했다. 인파는 점점 더 많아졌다. 서울역 근처에 이르자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기차는 이미 10,000원이었고 사람들은 기차 지붕 위에까지 올라타고 있었다. 박씨 일가는 기차를 포기하고 걸어서 남쪽으로 향하기로 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리가 흔들렸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인민군이 나타난 것이었다. 엎드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혼란 속에서 정수는 누나의 손을 놓쳤다.
사람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누나와 떨어진 것이었다. 누나, 누나. 정수가 소리쳤지만 총소리와 비명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혔다. 정수는 필사적으로 누나를 찾았지만 어둠 속에서 누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다리 반대편에서는 최명희 가족도 피난길에 올라 있었다. 명희는 겨우 12살이었다. 오빠 동지는 16이었다. 명희는 오빠의 등에 엎여 있었다. 며칠 전부터 열이 나서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동진아, 명희 좀 내려놔라. 내가 너무 힘들겠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힘이 세니까요. 동진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다. 12살 여동생이지만 계속 업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동진은 내색하지 않았다. 남자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총소리가 났을 때 동진은 명희를 업은 채로 옆으로 피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피가 튀었다. 명희는 공포에 질려 오빠의 등에 매달려 울었다. 괜찮아, 명희야. 오빠가 지켜줄게. 동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16 소년에게 이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였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정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부모님과 누나를 모두 잃어버렸다. 14살 소녀는 혼자가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정수는 울부짖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밤은 깊어가고 추위는 점점 더 매서워졌다. 정수는 결국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다. 얘야, 왜 혼자 있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가 고개를 들자 한 중년 남성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성의 등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엎여 있었다.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라도 같이 가자. 혼자는 위험하다. 남성은 최명희의 아버지였다. 그는 정수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명희는 아버지 등에서 정수를 내려다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오빠, 저 애가 불쌍해요.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명희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동진이 대답했다. 그렇게 정수는 최 씨 가족과 함께 피난길을 가게 되었다. 며칠을 걸어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최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명희의 열은 더 심해졌고 동진은 영양실조로 쓰러질 지경이었다. 부산 영도구 한 판잣집 골목에서 최 씨 가족은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정수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정수야, 너도 우리 가족이다. 걱정하지 마라. 최명희의 아버지가 정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낯선 가족의 따뜻함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정수와 동진은 판잣집 마루에 나란히 누워 하늘을 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형, 우리 가족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수가 물었다. 그럼 꼭 만날 수 있어. 전쟁이 끝나면 서울로 돌아가서 찾으면 돼. 동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16 소년도 알고 있었다. 이 전쟁에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형은 무슨 꿈이 있어요? 정수가 다시 물었다. 나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 동진이 대답했다. 저는 형처럼 되고 싶어요. 형은 착하고 용감하잖아요. 정수의 말에 동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겁이 많아.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두 소녀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정은 싹트고 있었다. 정수는 동진을 형처럼 따랐고 동진은 정수를 동생처럼 아꼈다. 명희도 정수를 따랐다. 비록 몇 살 어렸지만 정수 오빠는 언제나 자신에게 친절했다. 정수는 명희가 열이 날 때면 밤새 간호를 해주었고 배가 고파올 때면 자신의 몫을 나눠주었다. 그렇게 1951년이 지나갔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부산의 피난민 숫자는 날로 늘어났다. 판잣집 골목은 점점 더 비좁아졌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1952년 봄, 동진에게 징집 영장이 나왔다. 18이 된 동진은 군대에 가야 했다. 출발하는 날, 온 가족이 울었다. 동진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울었다. 네, 어머니, 꼭 돌아올게요. 동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리고 정수를 불렀다. 정수야, 내가 없는 동안 명희 좀 부탁한다. 내가 오빠 노릇해줘야 해. 형,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킬게요. 정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동진이 정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네, 형. 꼭 만나요. 정수도 동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소년의 약속이었다. 전쟁이 끝나면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다시 만나기로. 동진은 그렇게 떠났다. 군복을 입은 18 소년의 뒷모습은 어딘가 의젓해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1952년 여름, 동진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부산의 날씨는 무더웠다. 판잣집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다. 정수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다. 16살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최 씨 가족을 위해 정수는 이를 악물었다. 명희는 14살이 되었다. 여전히 몸이 약했지만 어머니를 도와 바느질 일을 했다. 최 씨 집안은 명희의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명희도 어머니에게 배워 간단한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명희야,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어머니가 당부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늘을 움직였다. 작은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있었다. 하지만 명희는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빠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이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동진의 편지가 왔다. 최 씨 가족은 모두 모여 앉아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짧았다. 어머니, 아버지, 명희, 그리고 정수에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명희야,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정수야, 고맙다. 내가 가족을 지켜줘서.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정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동진 형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이 동진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 최 씨 가족은 매일같이 우체국을 찾았지만 동진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불안감이 커져갔다. 1952년 가을, 전사 통지서가 왔다. 최동진 이병 전사. 날짜는 7월 15일. 동진이 마지막 편지를 보낸 지 한 달 후였다. 최 씨 가족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진아, 내 아들. 어머니는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희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정수는 무너졌다.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동진.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동진.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동진. 그가 죽었다.
정수는 판잣집 밖으로 뛰쳐나가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형, 형.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다. 정수는 그날 밤 해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별을 보며 동진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형, 가족을 지키고 싶다던 형. 그 꿈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동진의 죽음 이후 최 씨 가족은 급격히 쇠락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다. 명희는 15살의 나이로 가족을 돌봐야 했다. 정수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생한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정수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은 어디 있을까? 누나는 살아있을까? 부모님은 무사할까?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최 씨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동진은 돌아오지 않았고 부산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다. 정수는 고민 끝에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을 찾아야 했다. 17이 된 정수는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랐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그래야지. 내 가족을 찾아야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명희야, 건강해라. 내 오빠를 대신해서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정수가 명희에게 말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마워요. 정수 오빠.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정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서울로 향했다. 1953년 가을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정수는 옛 집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이웃 사람들도 모두 흩어져 가족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정수는 탑골공원에 갔다. 동진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혹시 누나나 부모님이 자신을 찾으러 이곳에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정수는 매일 탑골공원에 나가 기다렸다. 한 달, 2달, 석 달.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정수는 직물 공장에 취직했다. 배우지 못한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장 노동밖에 없었다. 정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탑골공원에 나가 기다렸다. 혹시 모를 가족의 방문을 기대하며 한편 부산의 남은 명희는 어머니를 도와 양장점 일을 배웠다. 명희는 손재주가 좋았다. 어머니보다 더 섬세하고 예쁜 옷을 만들었다. 명희의 실력은 점점 늘었고 부산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1960년 명희는 22살이 되었다. 이제 제법 이름난 양제사가 되어 있었다. 부산 부유층 부인들 사이에서 명희 손을 거친 옷은 인기가 높았다. 명희는 돈을 모아 작은 양장점을 차렸다. 명희야, 내가 이렇게 대견할 줄 몰랐다.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명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오빠의 죽음은 명희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같은 해 서울의 정수는 24살이 되었다. 여전히 독신이었고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다. 주변에서 결혼을 권유했지만 정수는 거절했다. 마음 한구석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있었다. 부모님과 누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죽은 동진 형에 대한 빚. 형,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정수는 가끔 탑골공원에 가서 혼자 중얼거렸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형은 돌아오지 못했다. 정수는 형을 대신해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1973년
어느 날 정수는 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보았다. 국립묘지에 6.25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되었다는 기사였다. 정수는 급히 묘지를 찾아갔다. 혹시 누나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묘지에는 수많은 묘비가 늘어서 있었다. 정수는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박영수. 누나의 이름이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누나, 여기 있었구나. 정수는 누나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부터 정수는 매주 수요일마다 누나의 묘를 찾았다. 수요일은 누나의 생일이 있던 요일이었다. 같은 해, 부산의 명희도 신문에서 같은 기사를 보았다. 명희도 서울로 올라가 묘지를 찾았다. 그리고 오빠의 이름을 발견했다. 최동진. 명희도 무릎을 꿇고 울었다. 오빠, 이제라도 찾았어요. 명희도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오빠의 묘를 찾기 시작했다. 수요일은 오빠가 떠나던 날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묘지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컸다. 1980년대, 서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는 재개발되었고, 경제는 성장했다. 하지만 정수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고, 여전히 독신으로 살았다. 손가락은 기계에 닫혀 굽어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구부정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정수는 묘지를 찾았다. 누나의 묘 앞에 앉아 지난 한 주간의 이야기를 했다. 누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수는 누나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누나, 오늘 공장에서 신입 애가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40을 넘긴 중년의 나이였지만 정수는 여전히 누나를 그리워했다. 18배 죽은 누나는 정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묘를 찾은 후 정수는 늘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쉬었다. 나이가 들면서 걷기가 점점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정수의 작은 낙이었다. 어느 수요일,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한 여성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다. 담배 연기가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성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여성이 명희였다. 1983년, 명희는 45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서울에서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매번 이 벤치에서 뵙는 것 같은데. 명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옵니다. 누나를 뵈러. 정수가 대답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저도 매주 수요일에 와요. 오빠를 뵈러. 명희도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같은 상실감, 같은 그리움을 가진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6.25 때 돌아가셨나요? 정수가 물었다. 네, 전사했어요. 18살에.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누나도요. 피난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정수도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벤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로의 이름은 묻지 않았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로서 위로를 주고받는 것으로 충분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한 주간. 정수가 물으면 그저 그렇죠. 일하고 집에 가고 매일이 비슷해요. 명희가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가고 집에 가고
정수도 쓸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안부,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위안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수와 명희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주 수요일 묘지에서의 만남이었다. 올림픽 보셨어요? 명희가 물었다. TV로 조금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뛰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정수가 대답했다. 우리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명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요. 이제는 늙어서 걷기도 힘든데. 정수도 동의했다. 두 사람 모두 50을 넘긴 나이였다. 젊음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1990년대.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변했다. IMF 외환위기가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정수도 그 중 하나였다. 공장이 문을 닫았고 60이 다 된 정수를 고용할 곳은 없었다. 요즘 일이 없어요. 공장이 문을 닫아서 정수가 명희에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다. 저도 양장점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옷을 안 사니까. 명희도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우리 여기는 계속 와야죠. 그렇지 않나요? 정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여기만큼은 계속 와야죠. 명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수요일 만남을 거르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마음이 힘드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묘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왜 수요일이에요? 어느 날 명희가 물었다. 누나 생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정수가 대답했다. 저는 오빠가 떠난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명희도 말했다. 그렇군요. 수요일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네요. 정수가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2000년대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수와 명희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났다.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않았고 주소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날 뿐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다 하더라고요. 명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신기한 세상이에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죠. 정수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하지만 매주 만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일상이자 위안이었다. 2010년 정수는 74이 되었다. 명희는 72이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수는 무릎 관절이 나빠 걷기가 힘들었고 명희는 심장이 약해져 자주 숨이 찼다. 오늘따라 숨이 차네요. 명희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병원은 다니세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니긴 하는데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몸 조심하셔야죠. 안 그러면 여기 못 나오잖아요. 정수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여기만은 계속 나와야죠. 두 사람에게 묘지 벤치는 이제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만남이 없다면 일주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노년의 삶에서 유일한 인간적 교류였다. 2015년 광복 70주년이었다. 나라는 기념행사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정수와 명희에게는 씁쓸한 해였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전쟁으로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70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했다. 광복 70주년이래요. 명희가 말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세월 참 빠르네요. 정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명희의 물음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정수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그해 가을, 정수는 묘지에 오지 못했다. 처음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 명희는 벤치에 혼자 앉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정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명희는 불안했다. 40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만남이었다. 뭔가 큰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하지만 명희는 정수의 연락처를 몰랐다. 어디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는 몰랐다. 명희는 그날 늦게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하지만 정수는 오지 않았다. 명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주 수요일, 명희는 조금 일찍 묘지에 도착했다. 혹시 정수가 와 있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후 2시가 되었다. 그때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정수였다.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걱정했어요. 지난주에 안 오셔서. 명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정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아직 더 만나야죠. 그러게요. 여기 못 나오면 섭섭하죠.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달라졌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깊어졌다. 아직도 서로의 이름은 모르지만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평생 결혼 안 하셨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빚이 있어서. 정수가 대답했다. 무슨 빚이요? 전쟁 때 저를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께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후회가 묻어났다. 저도 결혼했었지만 오래 못 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명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외로우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외로움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명희 말에 정수는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평생 외로움과 함께 살아왔으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TV에서는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정수와 명희는 그 뉴스를 각자의 집에서 보았다. 다음 주 수요일,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나눴다. 정상회담 보셨어요? 명희가 물었다. 봤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정수가 대답했다.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북에 계신 분들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명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북에 가족이 있을지 몰라요. 누나가 살았다면 북으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정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누나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비록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그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다. 오빠도 어딘가 살아계실까요? 명희도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전사 통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정수가 위로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희망이라는 것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멈췄다. 사람들은 집에 갇혔고 묘지도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 정수와 명희는 처음으로 몇 주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80을 훌쩍 넘긴 두 노인에게 코로나는 치명적이었다. 밖에 나갈 수 없었다. 명희는 집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수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그리워했다. 석 달 후 묘지가 다시 열렸다. 정수와 명희는 마스크를 쓰고 다시 만났다. 서로의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반가움이 전해졌다. 건강하셨어요? 명희가 물었다. 네, 덕분에 걱정 많이 했어요. 정수가 대답했다. 저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매일 걱정했어요. 두 사람은 마스크 너머로도 서로의 눈물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 2021년 정수는 85이 되었다. 명희는 83이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정수는 신부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고 명희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요.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여기 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명희의 말에 정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것만큼은. 두 사람에게 매주 수요일 묘지 만남은 이제 생존의 이유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삶의 의미도 사라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명희는 벤치에 앉아 갑자기 물었다. 우리 이름도 모르고 만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명희는 웃었다. 정수의 말이 맞았다.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 이미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서로가 70년 전 피난길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라는 것을. 2022년 봄, 벚꽃이 만개했다. 묘지 입구에도 벚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벤치 위에 떨어졌다. 정수는 떨어진 꽃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예쁘네요. 명희가 말했다. 그러게요. 봄이 왔어요. 정수가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봄이 와도 꽃이 피어도 늙은 몸은 더 힘들어질 뿐이었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명희가 말을 이었다. 어떤 옛날이요? 전쟁 때요. 피난 갈 때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놀랐다. 자신도 요즘 그 시절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저도요. 자꾸 그때가 떠올라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디로 피난 가셨어요? 명희가 물었다. 50년 가까이 만났지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은 처음이었다. 부산이요. 걸어서 내려갔어요. 정수가 대답했다. 저도 부산이에요. 한강 다리 건널 때 총소리가 났었는데 명희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강 다리요? 네, 1950년 12월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명희의 말이 계속되었다.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상황. 혹시 그때 몇 살이셨어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2살이었어요. 명희의 대답에 정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950년 12월, 12살, 한강 다리, 오빠가 업고 가셨어요? 정수가 다시 물었다. 네, 제가 아파서요. 오빠가 계속 업고 갔어요.
명희는 70년 전 기억을 더듬었다.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오빠가 나중에 군대 갔어요? 네. 1952년에 징집 영장이 나와서. 그리고 명희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사했어요. 18살에. 정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렸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 오빠 이름이. 혹시.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다. 최동진이요. 우리 오빠 이름은 최동진이었어요. 그 순간 정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70년 동안 찾아 헤맨 이름.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형.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형. 형. 정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는 당황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야. 나야, 정수야. 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정수.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다. 오빠가 동생처럼 아꼈던 피난민 소년. 부산에서 함께 살았던 소년. 정수. 오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나야. 박정수.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명희는 믿을 수 없었다. 7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 50년 동안 매주 만났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미안해. 알아보지 못해서. 정수가 울먹였다. 저도요. 저도 몰랐어요. 명희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70년의 세월이 너무 컸다. 14살 소년과 12살 소년은 이제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동진 형은. 정말.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 1952년 7월에 전사했어요. 전사 통지서가 왔어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나한테 부탁했어. 명희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나는. 정수는 자책했다. 자신은 명희를 지키지 못하고 서울로 가버렸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가족을 찾아야 했잖아요. 명희가 정수의 손을 꽉 잡았다. 찾지 못했어. 아무도. 부모님도, 누나도. 정수의 목소리에는 평생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도 오빠 말고는 다 잃었어요.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셨어요. 명희도 같은 아픔을 겪었다.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서로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은 아니지만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인연.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명희야, 우리 너무 늦게 알아봤어. 정수가 후회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50년 동안 매주 만났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명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난 것.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었다. 운명이 이들을 계속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동진 형 묘가 어디 있어? 정수가 물었다. 5구역 243번이요. 내가 같이 가도 될까? 그럼요. 오빠도 형을 알았으니까요. 명희는 일어섰다. 정수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 안쪽으로 걸어갔다. 5구역 243번. 최동진의 묘비 앞에 섰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형, 나왔어. 정수야. 늦어서 미안해.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해.
탑골공원에서 기다렸는데 형은 오지 못했잖아. 정수는 70년 동안 품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형 덕분에 살았어. 형이 우리 가족처럼 대해줘서. 그런데 나는 명희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형. 명희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정수 오빠 왔어요.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명희는 오빠에게 말했다. 70년 걸렸지만 다시 만났어요. 오빠가 부탁한 거 이제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다. 마치 축복처럼 정수와 명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70년 만에 재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난 것에 감사했다. 내 누나 묘도 보러 갈래? 정수가 물었다. 그럼요. 두 사람은 3구역 127번으로 갔다. 박영숙의 묘비 앞에 섰다. 누나, 나야. 동생 정수. 명희 데리고 왔어. 정수가 누나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명희예요. 정수 오빠를 찾았어요. 명희도 인사했다. 두 개의 묘. 두 명의 전쟁 희생자. 그들이 남긴 두 사람이 7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다. 그날 이후 정수와 명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이름 모를 묘지 지인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 7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다. 정수는 명희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였다. 명희도 정수의 집을 알게 되었다.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제 전화번호도 교환해야겠어요. 명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50년 동안 번호도 모르고 지냈으니. 정수도 웃었다. 두 사람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휴대폰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로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그 주 금요일, 정수는 명희의 집을 처음 방문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다. 벽에는 명희가 젊은 시절 만든 옷 디자인 스케치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와, 이거 다 내가 디자인한 거야? 정수가 감탄했다. 네, 옛날에 양장점 할 때 그린 거예요. 명희는 수줍게 웃었다. 재능이 대단했구나. 정수는 진심으로 존경스러웠다. 자신은 평생 공장에서 단순 노동만 했는데 명희는 예술가였던 것이다. 명희는 정수에게 차를 끓여주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7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부산에서 헤어진 후 어떻게 지냈어요? 명희가 물었다.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했어. 처음에는 심부름꾼이었는데 나중에는 기계 다루는 일을 배웠지. 정수가 대답했다. 결혼은 왜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 마음속에 항상 동진형이 있었거든. 형한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것 같아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정수의 고백에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너는 남편이 있었다고 했지? 정수가 물었다. 네, 1965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198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이는? 없어요. 전쟁 때 너무 아팠던 게 후유증이 되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명희는 평생의 한을 고백했다. 힘들었겠다.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모두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남아서 세월을 견뎌왔다. 그래도 우리 이제 만났잖아. 명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수요일 묘지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다른 날에도 만났다. 명희는 정수에게 밥을 해주었고 정수는 명희의 집안일을 도왔다. 오빠, 이거 맛있어요? 명희가 만든 된장찌개를 내놓으며 물었다. 맛있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는다. 정수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평생을 혼자 살며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 사람이었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우리 오빠니까. 명희의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빠, 70년 만에 다시 듣는 호칭이었다. 어느 날 명희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다. 오빠, 이것 좀 봐요.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다. 부산 피난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이게 우리 오빠예요. 동진 오빠. 명희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씩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정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7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동생처럼 아껴주던 형.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하던 형. 형, 잘생겼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우리 오빠 멋있었어요. 명희도 오빠 사진을 보며 웃었다. 다음 장에는 어린 명희의 사진이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마른 몸에 큰 눈이 인상적이었다. 이게 나예요. 부산에서 찍은 거. 아, 이때 기억나. 내가 정말 작았어. 정수는 추억했다. 오빠 사진은 없어요? 명희가 물었다. 나는 사진이 없어. 그때는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잖아.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뭐해? 사진 찍어요. 70년 만에 재회사진. 명희는 정수와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었다. 두 노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밝았다. 좋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래. 명희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몇 주 후 명희는 그 사진을 크게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거실 벽에 걸었다. 옛날 디자인 스케치 옆에. 잘 어울리네. 정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명희도 뿌듯해했다. 2022년 가을, 추석이 다가왔다. 명희는 정수를 초대했다. 오빠, 우리 집에서 추석 보내요. 혼자 차례 지내기 그렇지? 네, 오빠랑 같이 지내면 좋겠어요. 정수는 흔쾌히 수락했다. 추석 당일, 명희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정수도 과일을 깎고 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누구 차례를 지낼까? 정수가 물었다. 동진 오빠, 영숙 언니, 우리 부모님, 오빠 부모님 모두요. 명희가 대답했다. 그래, 다 모시자. 두 사람은 작은 상을 차렸다.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다. 형, 명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가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정수 오빠 만났어요. 명희도 말했다. 차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전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명절도 같이 보내야지. 명희가 말했다. 그래, 앞으로 계속 같이 보내자. 정수도 동의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았다.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오빠, 졸려요? 아니, 괜찮아. 그럼 조금 더 있다가 가요. 그래.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함께 있었다. 7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2023년 초, 정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심장이 더 약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권했지만 87의 나이로는 위험이 컸다. 수술 안 할 거야. 이 나이에 무슨 수술. 정수가 고집을 부렸다. 오빠, 그래도 해야죠. 안 그러면 더 위험해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나 이제 충분히 살았어. 정수는 태연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명희를 만난 후로는 삶이 완성된 것 같았다. 오빠,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다. 결국 정수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약으로 관리하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기로 했다. 명희는 매일 정수의 집에 가서 간호를 했다. 오늘 약은 먹었어요? 먹었어. 내가 걱정하니까. 밥은요? 그것도 먹었어. 명희는 정수의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마치 진짜 누나처럼. 아니, 진짜 누나보다 더 헌신적으로. 명희야, 너 너무 고생한다. 아니에요. 이게 제 행복이에요. 명희는 진심이었다. 평생을 혼자 살며 누군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이제 정수 오빠를 돌보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었다. 3월 어느 날, 명희도 쓰러졌다. 치매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 넘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명희는 거부했다. 싫어요.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는 위험합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오빠가 있어요. 명희는 정수를 바라보았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돌볼게요. 정수가 의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환자분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정수는 단호했다. 명희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다. 자신이 돌봐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다. 명희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것이다. 정수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명희의 집으로 이사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명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70년 늦은 동거지. 정수도 웃었다. 두 노인의 동거는 쉽지 않았다. 정수는 심장이 약해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고 명희는 치매로 자주 깜빡했다. 하지만 서로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오빠, 오늘 약 먹었어요? 명희가 물으면 너도 약 먹었어? 정수가 되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을 챙겨주었다. 어느 날 명희는 갑자기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명희가 낯선 사람 보듯 정수를 바라보았다. 나야, 정수. 정수? 정수가 누구예요? 명희는 진짜 기억하지 못했다.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오빠야. 부산에서 함께 살았잖아. 부산. 거기가 어디예요? 명희는 혼란스러워했다. 정수는 명희를 꽉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면 돼. 다행히 몇 시간 후 명희는 다시 정수를 알아봤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또 그랬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수는 명희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언젠가 명희가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5월 어린이날이었다. TV에서는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노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우리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명희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렸네. 정수도 웃었다. 오빠, 우리 놀이공원 갈까요? 명희가 갑자기 제안했다. 뭐, 놀이공원? 네,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같이.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다음 날 두 사람은 근처 놀이공원에 갔다. 물론 놀이기구를 탈 수는 없었다. 그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다. 와, 저거 무섭겠다. 명희가 롤러코스터를 보며 말했다. 젊었으면 탈 수 있었을 텐데. 정수가 아쉬워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주변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우리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을까? 명희가 물었다. 그럼, 우리도 한때는 저랬지. 정수가 대답했다. 전쟁만 없었어도 우리도 저렇게 놀 수 있었을 텐데. 명희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피곤한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정수는 명희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고생 많았어, 명희야.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6월 현충일이었다. 정수와 명희는 묘지를 찾았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동진의 묘와 영숙의 묘를 모두 참배했다. 형, 명희 잘 돌보고 있어요. 정수가 동진의 묘 앞에서 말했다. 언니, 저도 오빠 잘 돌보고 있어요. 명희도 영숙의 묘 앞에서 말했다. 두 사람은 묘지 벤치에 앉았다. 50년 동안 앉았던 그 벤치였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정수가 물었다. 기억나죠. 1973년이었어요. 명희가 대답했다. 50년이 넘었네. 그러게요. 50년 동안 매주 만났는데 서로를 몰랐어요. 운명이 참 묘하지? 그래요. 운명.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빠, 우리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하느님만 아시겠지. 정수가 대답했다. 오빠보다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계속 여기 와서 너 만나야지. 저도요. 오빠가 먼저 가면 매주 와서 만날 거예요. 두 사람은 약속했다. 누가 먼저 가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만나기로. 2023년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정수와 명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함께라서 행복했다. 오빠, 저기 은행나무 봐요. 노랗게 물들었어요. 명희가 가리켰다. 예쁘네. 사진 찍을까? 정수가 휴대폰을 꺼냈다. 두 사람은 은행나무 아래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이거 나중에 액자에 넣자. 명희가 제안했다. 그래, 우리 추억 하나 더 만들자.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여자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곧 아기가 태어나나 봐. 명희가 말했다. 그러게. 새 생명이 오는 거야. 정수도 미소 지었다. 오빤 아이 갖고 싶지 않았어요? 명희가 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갖고 싶었지. 하지만 운명이 그렇게 안 된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저도요.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주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서로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수가 명희의 손을 잡았다. 10월, 정수의 생일이었다. 명희는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생일 축하해요, 오빠. 명희가 촛불을 켰다.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정수는 감동했다. 평생을 혼자 살며 생일을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다. 소원 빌어요. 소원? 네. 촛불 끄면서 정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명희가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끄고 눈을 뜨자 명희가 박수를 쳤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야.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케이크를 먹으며 명희가 물었다. 오빠, 우리 내년에도 이렇게 생일 축하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할 이유 있어? 아니요. 그냥 우리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100살까지 살자. 정수의 농담에 명희는 웃었다. 11월, 명희의 치매가 더 심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주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명희가 두리번거렸다. 우리 집이야. 내 집. 정수가 진정시켰다. 제 집. 저 혼자 사는데. 아니야. 우리 같이 살잖아. 나랑. 당신은 누구예요? 명희가 정수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정수는 매번 이런 순간이 가장 힘들었다. 나는 정수야. 내 오빠. 박정수. 정수. 정수. 명희는 이름을 되뇌며 기억을 더듬었다. 부산에서 같이 살았잖아. 동진이 형 기억나? 형이 나한테 너 부탁했어. 정수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명희는 점점 기억을 되찾았다. 아, 정수 오빠. 맞다. 오빠였네. 그래, 나야. 정수는 명희를 안았다. 명희는 정수의 품에서 울었다. 미안해요, 오빠.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서는 명희를 입원시키라고 권했다. 하지만 정수는 거절했다. 제가 집에서 돌볼게요. 하지만 환자분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명희는 제 가족이에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정수는 단호했다. 의사는 결국 수긍했다. 집에서 명희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정수 자신도 심장이 약해서 조금만 무리하면 숨이 찼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명희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디가? 정수가 말렸다.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명희는 7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엄마는 안 계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아니에요. 엄마가 저 기다려요. 부산에서. 명희는 고집을 부렸다. 정수는 명희를 꽉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있는 거 다 알아. 걱정 안 해도 돼. 정수의 품에서 명희는 점점 진정되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70년 전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 나왔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수는 작은 트리를 사서 거실에 세웠다. 와, 예쁘다. 명희가 좋아했다. 크리스마스니까. 정수도 웃었다. 오빠, 제가 오빠한테 선물 줄까요? 무슨 선물? 노래요. 제가 옛날에 배운 노래. 명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멜로디는 아름다웠다. 고향의 봄이었다. 나비 나비 생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정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노래가 끝나자 정수는 박수를 쳤다. 잘 들었어. 고마워. 오빠도 노래해요. 나는 노래 못해. 괜찮아요. 저만 듣는 건데. 정수는 고향의 봄을 따라 불렀다. 음정은 맞지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 고향은 어디였을까? 명희가 물었다. 서울이지. 종로. 아, 맞다. 종로. 전쟁만 없었으면 우리 거기서 계속 살았을 텐데. 정수는 아쉬워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운명이에요, 오빠. 명희는 웃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빠, 제가 내년에도 오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명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넌 나를 절대 못 잊어. 정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만약 제가 오빠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매일 알려줄게.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약속해요? 약속해.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70년 전에도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명희와 함께였다. 행복했다. 내일도 함께였으면 좋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정수는 88, 명희는 86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도 잘 부탁해. 정수가 말했다. 저야말로요, 오빠. 명희도 웃었다. 하지만 명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1월 중순, 명희는 정수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명희가 경계하며 물었다. 나는 정수야. 네, 오빠. 저한테 오빠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명희는 화를 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말기 단계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수가 물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명희를 혼자 돌보기에는 자신의 몸도 한계였다. 2월, 명희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정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명희야, 나왔어. 정수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명희는 정수를 보며 낯선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매번 같은 질문이었다. 정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했다. 나는 정수야. 네, 오빠. 우리 부산에서 같이 살았잖아. 부산. 명희는 기억하지 못했다. 정수는 명희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0년 겨울, 우리 피난 갔었어. 한강 다리 건널 때 총소리가 났었지. 내 오빠 동진이가 너 업고 갔었어. 정수는 천천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명희는 멍하니 듣고 있었다. 동진이 형은 나한테 너를 부탁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평생 지켜야 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한테 약속했거든. 그런데 나는 제대로 못 지켰어. 미안해, 명희야. 명희는 여전히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눈물은 흘렀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3월, 정수도 쓰러졌다. 심장이 더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정수와 명희는 같은 병원 다른 층에 입원해 있었다. 정수는 의사에게 부탁했다. 명희 좀 보여주세요. 제발.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서. 괜찮습니다. 꼭 봐야 해요. 정수는 간청했다. 의사는 결국 휠체어로 정수를 명희의 병실로 데려갔다. 명희야. 정수가 불렀다. 명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명희야, 나야. 정수.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수를 보았다.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다. 나, 기억 안 나? 정수가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누구예요?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정수의 고백이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전쟁 때 만나서 70년을 함께 살았어. 비록 50년은 서로를 모르고 지냈지만 그래도 같은 곳에서 만났었어. 정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동진 형이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명희는 정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느껴졌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명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4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몸은 더 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매일 명희를 찾았다. 어느 날 정수는 옛날 사진첩을 가져왔다. 명희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명희야, 이거 봐. 우리 옛날 사진이야. 정수는 사진첩을 펼쳤다. 동진의 사진, 어린 명희의 사진, 부산 시절의 사진들. 이 사람이 내 오빠야. 동진. 정수가 동진 사진을 가리켰다. 명희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빠. 작은 목소리였다. 그래, 내 오빠. 최동진. 동진. 오빠. 명희는 사진을 만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나? 정수가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제 오빠. 명희는 기억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오빠의 존재를 기억했다. 그래, 내 오빠야. 그리고 나는 정수. 오빠가 나한테 너를 부탁한 사람. 정수가 설명했다. 명희는 정수를 바라보았다. 정수. 오빠. 그래, 나야. 명희는 웃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명희는 가끔 정수를 알아봤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5월 첫째 주 수요일. 정수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명희를 묘지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수는 간청했다. 간호사는 의사와 상의한 후 허락했다. 5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정수와 명희는 50년 넘게 만났던 묘지 벤치에 앉았다. 휠체어를 타고 온 명희. 지팡이에 의지한 정수. 여기 어디예요? 명희가 물었다. 우리가 50년 동안 만났던 곳이야. 정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예쁘다. 명희가 중얼거렸다. 그래, 예뻐. 정수도 동의했다. 그때 명희가 갑자기 정수의 손을 잡았다. 오빠, 고마워요. 명확한 목소리였다. 정수는 놀라 명희를 바라보았다. 명희야? 네, 오빠.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명희는 웃고 있었다. 맑은 눈빛이었다. 70년 동안 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50년 동안 여기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명희의 고백이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70년의 세월, 50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명희가 물었다. 그럼 꼭 만나자. 이번엔 더 일찍. 정수가 약속했다.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2024년 6월 15일, 최명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장례식장에는 정수 혼자 있었다. 조문객은 없었다. 명희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 명희야, 편히 쉬어. 정수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동진 형한테 가서 내가 약속 지켰다고 전해줘. 내를 끝까지 지켰다고.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명희는 동진의 묘 옆에 묻혔다. 오빠 옆에서 영원히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정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묘지를 찾았다. 이제는 3개의 묘를 참배했다. 누나 영숙, 동진 형, 그리고 명희. 2024년 11월 첫째 주 수요일.
정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몸은 더 약해졌지만 이곳만큼은 계속 나왔다. 형, 명희 잘 있지? 거기서 만났어? 정수는 혼잣말을 했다.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흩날렸다. 정수는 눈을 감았다. 70년을 기다렸어. 50년을 몰랐지만 그래도 함께였어. 고마워, 명희야. 고마워. 형, 누나, 이제 나도 갈게. 2025년 1월 3일, 박정수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정수의 유언에 따라 그는 명희의 묘 옆에 묻혔다. 국립서울 현충원 입구 근처 작은 벤치. 지금도 그 벤치는 그곳에 있다. 70년의 인연, 50년의 만남을 지켜본 벤치. 벤치 옆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다. 여기서 50년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전쟁이 갈라놓은 인연, 운명이 다시 이어준 사랑. 지금도 가끔 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생각한다. 운명과 인연에 대해,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 정수와 명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계속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만난다. 70년이 걸려도 50년을 몰라도 운명은 결국 우리를 이어준다.